네, 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은 어, 자아와 자기 그리고 내면의 GP에서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셀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음, 이 셀프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셀프입니다. 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셀프인데 이 셀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어, 학자들 중에도 셀프를 학문적인 이 체계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철학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경직된 체계 안에 있고 또 정신분석 안에서도 셀프를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그 인격 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얼마나 이 밀접한 또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사물과 사람 간에 나와 너 간에 중요하고 밀접하고 너무 가깝게 있고 음, 한 그것을 너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쉬운 개념인데 너무나도 어려운 개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자, 연인과 부부 간에도 흔히 호칭을 자기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라는 용어는 이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오해받기 십상이죠. 상대방을 자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자신의 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의 자기처럼 사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목욕탕을 가면 혼자 등을 밀 수가 없어 가지고 옆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죠. 어,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은 혼자 있는 사람 옆에 갑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한테 등을 밀어 달라고 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뭐 등을 밀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고 옆 사람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등을 밀어 드려도 될까요? 그러죠. 그러면 옆 사람은 흔쾌히 동의하면서 등을 내어 줍니다. 그것은 자신도 그 상대방의 등을 밀어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단체 사진을 찍는다든가 할 때 또는 이제 음, 이 사진을 찍을 때는 꼭 한 사람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을 에, 좀 지목을 해서 좀 사진을 찍어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음, 그 사진 찍어 달라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흔쾌히 그 요구를 들어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기다려 주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대상을 자기의 연장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목욕탕에는 때 밀어주는 기계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추만 누르기만 하면은 누르고 등을 들이대면은 이제 알아서 이 뭐 이태리 타올 큰 이태리 타올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등을 밀어주고 하죠. 또 셀카가 등장하면서 요즘은
대상을 자기처럼 연장해서 사용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개념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이처럼 자기라는 개념은 음 자아에서 타자로 연장해서 상호 간의 연결성을 확인해 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이제 반성하는 자기라 하는 개념에서 제기계 대명사로서의 셀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셀프를 에, 학교에서 이제 셀프 개념을 다 배우죠. 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죠. 셀프라는 것은 대개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ourselves, themselves 해서 제기동사로 대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 너, 그녀, 그들, 우리, 그것들 모두가 셀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존재는 셀프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셀프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할 때 모두가 동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를 통해서 너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고 나 안에 있는 너가 있어서 너와 나는 같은 존재,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제기대명사는 하나로 대표할 수 있는 에, 제기대명사가 있죠. 그것이 oneself입니다. oneself. 셀프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셀프로 가진 모든 존재가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됨으로써 각 존재가 동등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존재와 존재 간에는 분명한 구별을 만들어냅니다. 그 구별을 존재들 간의 규범을 그 구별은 존재들 간의 규범을 만들어내고 각 존재는 또한 도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폴 리케르는 자신의 그 대표적인 명저 어,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oneself as another 책 안에서 너 안에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으며 모든 존재 안에 나와 너가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처럼 셀프에 관한 간단한 용법 설명만 이해해도 자기가 에고 자아와 어떻게 다르며 근대적 주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킬 때 금지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면서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화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 외에 나머지 세 손가락 그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가리키면서 어,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럴 때 세 손가락은 또 나를 가리키면서 너는 사랑스럽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너는 나쁜 사람이다. 엄지손가락이 지적할 때는 하나의 손가락이 나가지만은 너는 나쁜 사람이다 지적할 때에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이 내가 나쁘다 하는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처럼 셀프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세 배로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은 나 자신에게 세 배로 그 화가 돌아와서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존재는 셀프로 구조화되고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뭐 1차적 자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자기애라는 거, 자기애. 이 자기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자기애라는 단어는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애적이다. 그러면 나르시시즘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애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애, 자기 사랑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self love입니다.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도 이 부분이 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어, 엉뚱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자기 사랑이 충만하다면은 그것은 매우 건강한 사랑입니다.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채워지지 못할 때에 거기에 자기 애에다가 적자가 붙습니다. 자기 애적이다 하면 나르시스틱하다 하는 적자 하나 붙임으로써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과 감정적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풍부할수록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감정이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한데 감정을 잃어버렸을 때 감정적이 된다 하는 거죠. 또 그런 의미의 차이는 또 계산과 계산적이다 라는 이 두 단어를 비교를 해보면은 의미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계산 능력이 좋은 사람인 것, 그것은 이제 계산입니다.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굉장히 뭡니까 이것저것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따지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그만큼 이 적자 하나 붙음으로써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인츠 코호는 이런 사람을 일차적 자기애가 잘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빈 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잔은 자기 애를 채우는 잔입니다. 아기의 상태는 나밖에 모르는 사랑을 채워야 하며 엄마와 가족들은 아기의 요구에 맞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빨면 어, 그 아기는 엄마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데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워진 사랑이 일차적 자기애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온 식구가 달려와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내밖에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기가 내밖에 모른다고 해서 핀잔을 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기의 상태라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사랑을 충분하게 채워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이렇게 채워진 사랑이 바로 일차적 자기애다 하는 겁니다. 아기는 이렇게 빈 잔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자기 존재의 중심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을 확보한다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차적 자기애를 채우지 못해서 자기 중심을 가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사람은 주체를 자신 안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무슨 일을 해도 자기 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말하자면
내 주체를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확인을 해 줘야 되는. 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신만의 고유한 위치나 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자리와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1 차적 자기애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이라면 한 번 채워진 이 자기애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습니다. 한 번 채워진 자기애, 영원한 충전입니다. 해병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 것처럼 자기애가 한 번 채워지면 영원히 채워지는 겁니다. 고갈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위한 사랑을 해도 또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다 퍼주어도 다시 솟아나는 셈이 있어서 괜찮은 겁니다. 그리하여 늘 넘치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자기 애가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1차적 자기애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적인 일을 하면 억울함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은 자기애를 끄집어내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만큼 자신의 자기애는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애를 고갈시켜 가면서 그 자기애를 누군가에게 빼앗길 때 음, 짜증이 나고 억울해지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모성애를 발휘하고자 하지만 1차적 자기애가 부족한 엄마라면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 짜증이 나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하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셀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 자기애를 체험으로써 자기 중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해 중인 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항해 중인 배, 상선이라 칩시다. 그 위에는 갑판 위에는 뭐죠? 음, 짐을 잔뜩 싣고 있고 컨테이너. 그런 항해 중에 이제 폭풍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 폭풍을 만나서 더 이상 항로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 배는 그 자리에 서서 뭘 하겠습니까?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는 이유는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닻이라는 것은 배의 중심을 잡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중에도 중심을 잡게 되는데 이 닻은 그 배의 중심을 잡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닻은 어떤 중심을 향해야만 되는데 그 닻이 향하는 중심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지구의 중심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그림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주적 중심을 확립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지구도 흔들리죠. 계속 돕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별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도 도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태양을 향해서 중심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돌아야 자기 중심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심은 태양의 중심을 향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폭풍우를 만난 배에서 내린 닻은 배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 중심은
어디를 향하냐면 지구의 중심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곧 태양의 중심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태양계는 또 북극성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계를 도는 것이 지구의 전부가 아니듯이 또 북극성을 도는 별들 또한 태양계가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북극성은 또한 은하계를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는 또 수많은 은하계가 있죠. 이 수많은 은하계는 또 뭐를 향해서 돌고 있느냐면 은하단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은하단은 또 다른 중심에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 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가 하면 중심은 하나일 텐데 어떻게 자기 중심을 잡고 있는 자기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 에서 폭풍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배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항해 중에 이 배를 그 배가 폭풍을 만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선체가 계속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배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장은 멈추고 배가 그 자리에 배를 세워서 닻을 내리게 되면 그 닻은 다시 지구를 중심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은 안전한 겁니다.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배는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야 되는 거. 음. 닻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체가 흔들리는 것과 닻을 내린 상태에서 선체가 흔들리는 것을 비교해 보죠. 각각의 상태에서 선체가 흔들리는 것이 같은 같은 강도라고 해도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닻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리는 것은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것이지만 닻을 내린 상태에서 흔들리는 것은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자, 이 영국의 천문학자인 프레드 호일이라고 호일경이 있습니다. Sir 프레드 호일. 이 호일경이 1949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대폭발 이론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예, 지금 말하는 빅뱅 이론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이론에 예. 빅 예 빅뱅이 있기 전에 태초라고 부르는 이 우주 특이점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태초는 무한대의 밀도와 온도를 가진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아 사이언스에서 그 어 기사화된 내용인데 호킹 박사는 1988년에 시간의 역사를 썼죠. 거기에서 우주 창조에 대한 신의 설계서를 주장하면서 창조주로서의 신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쓴 위대한 설계에 의해서 호킹 박사는 우주 창조 과정에서 신의 역할은 불필요하며 중력의 법칙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 어 스스로 창조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오로지 유일하게 있는 것은 어 변치 않고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을 우주를 형성하는 유일한 법칙으로 붙잡았습니다. 호킹 박사가 말하는 우주 창조의 유일한 법칙으로서의 중력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현대 물리학에서의 그 이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음, 으로 이제 기술이 되는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태양 중심의 우주론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중력 법칙이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보다 넓은 우주를 포괄하는 중력 법칙일 것입니다. 결국 물리학의 발달이 시작한 뉴턴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법칙은 중력 법칙인 셈입니다. 이제 그림을 바꿨습니다. 제목은 아폴로 11호에서 5G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제목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원래 글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 제가 물리학적 계산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뭐 정확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서 정확한 수치적이거나 그 물리학적인 사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이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때 4분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4분 일찍 목표 지점을 통과해서 원래 목표 지점보다 수마일 더 가서 착륙했다. 그 착륙지가 이제 고요의 기지였다 말하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긴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는데 불과 4분의 오차, 수마일의 오차였다면 그리 큰 오차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과 거리 오차 계산을 오늘날의 통신 서비스 발전사 안에서 살펴보면 그 오차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무엇 때문에 그런 오차가 발생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신 기술을 예를 들어 보죠. 1세대 통신 기술은 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고르바초프 무전기. 예, 엄청나게 두꺼운 이 무전기와 같은 핸드폰, 그것이 특권층에게만 제공되는 무선 통신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천년, 2000년이 들어서면서 통신 서비스가 이제 2G로 1세대 통신은 뭐 원지라 해야 되나요? 음, 2000년 들어서면서 통신 서비스가 이제 2G의 그 통신 속도를 제공하면서 문자 메시지가 가능해졌고요. 이때는 사람들이 사용한 핸드폰이 바로 피처폰이었죠. 2003년이 되면서 3G가 이제 구축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3G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슬라이드 폰이나 폴더 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핸드폰을 통해서 화상, 통화, 게임, 그리고 동영상이 가능했죠. 1911년에 이제 4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 서비스의 품질이 급격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본격적인 높은 품질의 동영상 시청이 가능했고요. 게임도 가능했고 화상 통화가 본격화됐습니다. 4G 서비스 체제에서 2G 2GB의 동영상 다운을 받는데 16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5G 통신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4G 때보다 그 속도가 20배 빨라져서 2기가 동영상 다운 받는데 0.8초 걸리게 되었습니다. 4G 서비스 시스템에서 자율주행차가 장애물 인식 후에 정지를 하게 된다고 할 때 약 1.4m 정지 후에 진행 후에
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G 시스템이 되면서 2.7cm 더 주행하고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카톡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4G 때는 0.05초, 5G 때는 0.001초, 이런 차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계산을, 이런 수치를 아폴로 11호의 오차 계산과 비교해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의 발달은 인공위성의 기술, 즉 GPS의 발달입니다. 뒤집어 보면 GPS의 기술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우주의 규모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폴로 11호가 그렇게 큰 오차를 낸 것은 어, 말하자면 뉴턴식의 계산법, 지구와 달 사이 또는 태양계를 한계로 계산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GPS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차 거리나 시간이 단축되는 이런 것은 그만큼 계산되는 우주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또는 계산되어야 할 우주 상수와 변수가 정교해지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태양계에서 북극성으로, 태양계가 북극성을 돌고 북극성은 또 은하계를 돌고 또 은하계는 은하단을 중심으로 돌고 등등으로 계산되는 우주의 규모가 커져가고 그에 따라서 계산이 정교해지면서 오차 계산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 그런데 인간이 우주 물리학적인 기술력으로 겨우 계산해내는 GPS를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어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오게 되는데 연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두뇌 속에 5G급 이상의 G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철새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을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알고 정확히 찾아갑니다. 그것은 철새의 몸 안에, 그 작은 몸 안에 우주 전체가 계산된 G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인간 안에 있는 GPS는 뭔가? 그것은 바로 셀프다 하는 겁니다. 음. 인과율을 넘어서는, 이 제목을 보십시오. 그림의 제목. 인과율을 넘어서는 우주적 연결망. 근대적 이성과 중력. 맨 왼쪽 그림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양자역학과 동시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생물학적 GPS.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GPS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그러나 영적이고 심리적인 GPS, 정신체계의 중심으로서의 GP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프입니다. 셀프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것이며 우리 모두의 것이자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주 내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사물까지도 셀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myself, himself, itself, ourselves, themselves.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해하자면 셀프의 계명은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아인슈타인과 양자 물리학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전자를 둘로 쪼개어서 한 전자가 이 안쪽, 한쪽 전자를 안쪽으로, 이쪽으로 돌리고 다른 전자를 바깥쪽으로, 하나를 안쪽으로, 하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걸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자를 둘로 쪼개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전자를 이제 우주의 양쪽 끝에 놓았다고 할 때, 우주의 이쪽 끝에 있는 한 전자를 안쪽으로 딱 돌게 하면은 우주의 저 끝에 있는 전자가 바깥으로 돌게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하나의 전자가 움직일 때 다른 하나의 전자가 반대로 움직이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은,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137억 년이 걸립니다. 음. 그런 계산의 결과는 호킹 박사에게서도 크게 달라질 수 없을 겁니다. 중력의 인과성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호킹이나. 그러나 인과성이라는 것은 근대적 이성이 만들어낸 보편적 법칙이나 대중적 관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과성이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은 이 인과성을 대변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선언한 뉴턴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규정한 아인슈타인, 에, 또 우주를 움직이는 유일한 법칙을 제안한 호킹 박사, 이 모두가 근대적 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대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시청자들은 이미 이제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양자 물리학적 이론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우주 끝에 각각 두 전자는 양자 물리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동시에 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개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융의 동시성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이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동시성은 인과성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우연히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관한 우연성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전자의 동시적 작동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셀프가 작동함으로써 동시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셀프는 물리적, 현상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하는 겁니다. 통신의 GPS 3법의 발달은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어,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5차 3법의 발달입니다. 우주적 자기의 물리성에 대한 과학적 계산법은 그 오류의 5차 범위를 정교하게 줄여가고 있지만 정작 인간 내면에 있는 셀프는 발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많은 편의를 누리면서 자아의 상태가 매우 안락해졌지만 자아와 자기의 관계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인간 사회를 이끄는 여러 분야 중에 과학기술이 선두에 서게 되면서 나머지 분야의 발달을 선도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자아는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10억 원이 있어도 나는 가난하다 하는 풍요의 역설 말입니다. 이때 가난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역설이 1913년 중산층 조사에 따른 수치로서 2021년의 중산층은 10억이 아니라 15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이 15억 원을 가진 중산층이 느끼는 자신의 경제적 실제 경제력은 서민의 수준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정서적인 수준은 어떨까요? 현대인의 정서는 풍요의 역설이 아니라 풍요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음. 왜 풍요의 저주냐 하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려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해 자살 시도 청소년은 총 3만 4,552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에서 26.9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23%가 한 가지 이상의 불안 장애를 겪고 있고 그 불안 장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죠. 그 다음에 강박장애, OCD, 그 다음에 공황장애, 패닉 디소더, 이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겪는 범불안 장애, 선택적 한묵증, 분리불안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게임 세대인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는 향후 10년 이내에 공황장애와 이인증을 심각하게 겪어내야 할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호킹 박사처럼 셀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킹 박사가 셀프를 염두에 두지 못한 실패는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아중심으로 사느라 셀프를 놓치면서 사는 실패는 나다움의 삶을 포기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애, 셀프 러브, 셀프 러브를 채워야 된다. 이 자기 애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을 확보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럴 때 이제 나는 우주적 자기가 되면서 호킹 박사의 위대한 실패를 보완해주는 나다움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셀프를 통해서 자아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극복하는 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 자, 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심리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아 중심의 삶입니까? 셀프 중심의 삶입니까? 그 초점은 자아 중심의 삶은 현실 조작에 있고 경쟁력 확보에 있고 권력에 편성하는 데 있다면은 셀프 중심의 삶은 타자와 우주 와의 그 동등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닻을 내린 1차적 자기애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관계하는 방식은 자아 중심의 삶은 고립된 나르시시즘이거나 타자를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관계 방식이라면 셀프 중심의 삶은 영적 심리적 GPS를 작동해서 어, 늘 관계적 연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음, 그래서 그 1차적 자기애가 채워질 때에 아무리 내어주어도 희생하고 헌신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고 중심의 삶은 외적인 성공을 추구한 결과 깊은 우울감과 정체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셀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고 나다움을 완성하고 우주적 동시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 그러면 나의 우주는 지금 몇 G인가? 1G인지 2G, 4G, 3G, 5G인가? 그 이상인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너를 위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아와 자기 사이의 거리가 1G인지 4G인지 5G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나와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 또는 나와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 예, 이것이 어떤 거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서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림의 맨 밑에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밖을 향한 통신망을 잠시 끄고 내면의 북극성을 향한 5G를 켜십시오. 내면의 북극성뿐만이 아니라 은하계, 은하단, 하나님을 향한 5G, 영적 나침판을 켜십시오. 이렇게 충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